저는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기자입니다. 주로 지역 사건과 사회면 기사를 다루는 일을 해왔죠. 10년 넘게 이 일을 하다 보니 웬만한 사건은 그저 기록으로만 남기고 잊히기 마련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들은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편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습니다. 윤성진 씨 실종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2024년 11월 20일 새벽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시각은 새벽 1시 47분. 잠결에 받은 전화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자님, 방금 강도천 남단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차 한 대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섰는데 운전자가 없어요. 완전히 사라졌다고요. 신고자는 근처에 사는 주민이었습니다. 늦은 시간 산책을 하다가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고 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차량의 엔진은 아직 따뜻했고 전조등도 켜져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강도천 남단은 평소에도 차량 통행이 드문 곳입니다. 하천변을 따라 난 좁은 2차선 도로인데 가로등도 듬성듬성하고 밤이면 으스스할 정도로 어둡습니다. 주변에는 공장 몇 개와 오래된 주택가가 있을 뿐 새벽 시간에 이 길을 지나갈 이유는 거의 없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경찰차 2대가 와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은 은색 소나타였습니다. 앞범퍼가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고 가드레일에 깊은 충격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운전석 문이 반쯤 열려 있었던 겁니다. 마치 누군가 급하게 차에서 내린 것처럼 말이죠. 경찰은 주변을 수색하고 있었습니다. 하천 쪽으로 추락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손전등을 비추며 강변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차량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때 한 경찰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량 등록자는 윤성진, 41세 남성입니다. 동구에서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집에 전화해보니 부인이 깜짝 놀라더군요. 남편이 오후 11시쯤 마산 쪽 거래처 미팅 마치고 귀가 중이었다고 합니다. 마산에서 동구로 가려면 이 길을 굳이 지날 필요가 없습니다. 더 빠른 대로가 있으니까요. 왜 윤성진 씨는 이 외진 길을 선택한 걸까요?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사고 직전 영상은 이상하게도 저장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수색은 계속됐지만 윤성진 씨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사고 시각을 적었습니다. 0시 13분 마지막 통화 기록. 윤성진 씨는 사고 직전 부인에게 곧 도착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그의 흔적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마치 0시 13분이라는 시간에 갇혀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날 새벽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해가 뜬 뒤 저는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밤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낮의 빛 아래서는 다르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10년간의 경험이 그걸 가르쳐줬죠. 그리고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오전 9시쯤 도착한 현장은 경찰 통제선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감식반이 와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는 형사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뭔가 새로 발견된 거 있나요? 형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상한 점이 좀 있어요. 차량 파손 정도에 비해 에어백이 터지지 않았거든요. 충격이 그렇게까지 크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운전자가 이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는 게. 저는 다시 한번 차량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앞범퍼는 분명 크게 파손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말대로 치명적인 사고라고 보기엔 애매한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문, 그 반쯤 열린 문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문은 안에서 열린 건가요? 밖에서 열린 건가요? 그건 확실하지 않습니다.
다만 운전석 주변에 혈흔이나 격렬한 몸싸움의 흔적은 없어요. 저는 차량 주변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뭔가 들어왔습니다. 차량 뒤편 하천 쪽으로 난 산책로 입구 쪽에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신발 자국이었는데 흙이 섞인 길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기 발자국 봤어요? 형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함께 다가가 살펴보니 두 사람 이상의 발자국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발자국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 있지 않고 마치 이리저리 움직인 것처럼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한 명은 운동화, 다른 한 명은 구두처럼 보이네요. 감식반 직원이 카메라로 발자국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산책로 쪽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은 낮에도 나무가 우거져 어두컴컴했습니다. 만약 누군가 이 길로 사라졌다면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경찰은 인근 CCTV를 전수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사고 지점은 완벽한 사각지대였습니다. 가장 가까운 CCTV는 200m 떨어진 공장 입구에 있었는데 각도상 강도천 남단 도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성진 씨의 차량이 마지막으로 포착된 건 사고 지점에서 2km 전방이었습니다. 시각은 오전 0시 8분. 그 이후로는 어떤 카메라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윤성진 씨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의 아내 김미영 씨는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경찰서 민원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진이는요, 차를 정말 아끼는 사람이에요. 사고가 났으면 더더욱 차를 두고 떠날 리가 없어요. 꼭 확인하고 사진도 찍고 그래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김미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성진이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 있잖아요. 곧 도착해라고 보냈는데 그 문장이 이상하지 않아요? 평소에는 항상 곧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왜 갑자기 도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저는 그 말에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물론 단순히 표현을 바꿔 쓴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변화가 큰 의미를 담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휴대전화 위치 추적은 해보셨어요? 네, 경찰이 바로 시도했는데 전원이 꺼져 있었대요. 마지막 위치가 바로 사고 지점 근처였고요. 그 이후로는 아예 꺼진 상태예요. 전화기가 꺼진 것. 이건 역시 의문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본인이 끈 건지 누군가가 강제로 끈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은 초동 수사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공식 입장은 사고 후 의식이 혼미한 상태로 주변을 배회하다 실족 추락했을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천으로 빠졌을 거라는 추측이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진이가 그렇게 허술한 사람이 아니에요. 김미영 씨의 울부짖음이 경찰서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의 의문점들을 정리했습니다. 1. 왜 평소 가지 않던 외진길을 택했는가? 2. 왜 블랙박스 영상이 저장되지 않았는가? 3. 반쯤 열린 운전석 문의 의미는? 4. 어지럽게 흩어진 두 사람의 발자국은 누구의 것인가? 5. 왜 전화기가 꺼졌는가? 6. 마지막 문자의 미묘한 표현 변화는 우연인가? 이 중 어느 하나도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사건이 단순 사고로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언가 더 어두운 진실이 강도천 남단 어딘가에 숨어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째, 저는 경찰서 기자실에서 다른 지역 기자들과 함께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비공식 브리핑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비공식이라는 말은 곧 민감한 내용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후 3시 수사과장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사뭇 굳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목격자가 나타났습니다. 상황이 좀 복잡해졌어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수사과장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격자는 62세 남성으로 평소 새벽 산책을 하는 분입니다.
사건 당일 새벽 0시 20분경 강도천 남단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노트를 펴고 재빨리 받아 적기 시작했습니다. 0시 20분이면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7분 후였습니다. 그분이 산책로 입구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두 남자가 격하게 말다툼하는 소리였대요. 정확한 내용은 듣지 못했지만 한 사람은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소리쳤고 다른 사람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뭔가 말했다고 합니다. 얼굴은 봤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목격자는 그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면 보통 연루되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분은 그냥 빠른 걸음으로 지나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뉴스를 보고 혹시나 싶어 신고한 거죠.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소리가 들린 위치가 정확히 어디였습니까? 사고 차량에서 약 30m 떨어진 산책로 입구 부근입니다. 바로 어제 발자국이 발견된 그 지점이에요. 그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모든 기자들이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깨달았습니다. 윤성진 씨는 사고 후 혼자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건 이제 실종 사건이 아니라, 네, 정확합니다. 수사과장이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건을 타살 가능성을 포함한 강력 사건으로 전환했습니다. 곧 광역수사대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바로 목격자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수사상 이유로 신원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저는 그날 밤 다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사고가 일어났던 시각과 비슷한 시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은 정말 어두웠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도로를 비출 뿐 산책로 쪽은 거의 칠흑 같았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산책로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발자국이 발견됐던 그곳에 섰을 때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가 있다면, 그리고 두 사람이 실랑이를 한다면 목격자가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까? 저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위치에서 큰 소리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바람이 없는 고요한 밤이었지만 소리는 생각보다 멀리 퍼졌습니다. 충분히 들을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윤성진 씨가 사고 직후 누군가와 다투고 있었다면 그 누군가는 어떻게 그 시간, 그 장소에 있었던 걸까요? 세 가지 가능성이 떠올랐습니다. 첫째, 윤성진 씨 차에 동승자가 있었다. 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가족도 동승자에 대해 아는 바가 없었습니다. 둘째, 우연히 지나가던 누군가가 사고를 목격하고 다가왔다. 하지만 그렇다면 왜 실랑이가 벌어진 걸까요? 셋째,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그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이 가능성이 가장 소름 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윤성진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사고 전날 어디에 있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마산의 거래처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식자재 도매업체였습니다. 사장은 윤성진 씨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9시쯤 왔었어요. 다음 달 물량 얘기하러 온 거였죠. 1시간 정도 얘기하고 10시쯤 나갔어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별일 없이 웃으면서 나갔는데 혹시 누군가와 통화하거나 불안해하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다음 달에 큰 계약 하나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거래처를 나오면서 저는 궁금했습니다. 10시에 마산을 나왔다면 동구까지는 30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왜 윤성진 씨는 0시가 넘어서야 강도천 남단에 있었던 걸까요? 중간에 어디를 들렀던 걸까요? 경찰도 같은 의문을 가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수사팀은 윤성진 씨의 휴대전화 기지국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윤성진 씨는 마산을 나온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창원 중앙동 부근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정확히 어디인지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곳에 있었던 것은 확실했습니다. 중앙동에서 뭘 한 거죠? 김미영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성진이가 중앙동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건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목격자의 증언으로 사건은 타살 가능성으로 전환됐지만 정작 왜 누가 어떻게에 대한 답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윤성진 씨는 귀가 중 사라진 게 아니다. 그는 어쩌면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는지도 모른다. 이 한 줄이 나중에 수사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건 발생 나흘째 강도천 일대에 대한 대규모 수색이 시작됐습니다. 광역수사대와 해양경찰, 소방서 구조대까지 합류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물론 지역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섰죠. 저는 수색 현장을 취재하며 하루 종일 하천변을 따라다녔습니다. 11월 말에 찬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수색 대원들의 열기는 식지 않았습니다. 이쪽 둔벙 쪽 수색 시작합니다. 오전 10시쯤 한 구조대원이 확성기로 외쳤습니다. 둔벙은 강도천 본류에서 약간 벗어난 웅덩이 같은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물이 고여 있어 악취가 나고 쓰레기들이 떠다니는 곳이었죠. 사고 지점에서는 약 500m 하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잠수 장비를 갖춘 대원 2명이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심은 깊지 않았지만 시야가 거의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물이 탁했기 때문입니다. 약 20분 후 한 대원이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손에 뭔가 들려 있었습니다. 지갑입니다. 지갑 발견했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대원이 조심스럽게 지갑을 펼쳤습니다. 물에 젖어 있었지만 형태는 온전했습니다. 갈색 가죽 지갑이었고 안에서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윤성진. 맞습니다. 실종자 본인 것입니다. 수사과장이 달려왔습니다. 그는 비닐 장갑을 끼고 지갑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현금은 거의 없네요. 카드는 신용카드 3장, 체크카드 1장 모두 있습니다. 현금은 원래 얼마나 있었는지 확인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가족에게 확인해 봐야겠지만 보통 20만 원 정도는 가지고 다녔다고 들었습니다. 지갑 안에는 1,000원짜리 지폐 2장만 남아 있었습니다. 나머지 현금은 모두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오후에 김미영 씨가 경찰서로 왔습니다. 지갑을 확인한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성진이 지갑이에요. 이 안에 박혀있는 가족 사진. 제가 준 거예요. 그녀는 비닐백 안에 젖은 지갑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성진이가 25만 원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거래처 가면서 혹시 몰라서 넉넉하게 챙겼거든요. 그런데 1,000원짜리 2장만 남았다는 게. 수사팀은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지갑이 발견된 위치는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사고 지점에서 500m 하류, 그것도 본류가 아닌 둔벙에서 발견됐다는 것은 누군가 의도적으로 던진 것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물에 그냥 떠내려갔다면 본류를 따라 더 멀리 갔을 겁니다. 그런데 둔벙에서 발견됐다는 건 누군가 던진 거죠. 한 형사가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현금만 쏙 빼고 카드는 그대로 둔 것도 이상합니다. 만약 단순 강도였다면 카드도 빼갔을 텐데요. 저는 현장으로 다시 가봤습니다. 둔벙은 산책로에서도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누군가 이곳에 지갑을 던졌다면 그는 이 지역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둔벙 주변을 살피던 중 저는 근처 낚시터에서 일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70대 노인이었는데 매일 새벽부터 이곳에 나와 낚시터를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11월 20일 새벽에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새벽? 그때는 여기 안 와. 새벽 6시부터 나오거든.
그럼 평소에 이 둔벙 쪽으로 사람들이 자주 와요? 아니, 여기는 냄새나고 더러워서 아무도 안 와. 가끔 쓰레기 버리러 오는 사람들 있는데 그것도 낮에나 오지. 그의 말은 중요한 힌트였습니다. 평소에도 사람들이 잘 오지 않는 곳. 그런 곳에 새벽 시간대에 지갑을 버렸다는 것은 범인이 목격될 위험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경찰은 지갑 발견 소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수색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지갑이 하류에서 발견됐다면 윤성진 씨도 같은 방향 어딘가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만약 범인이 지갑을 일부러 하류에 던진 거라면 수사를 그쪽으로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닐까. 실제로 윤성진 씨는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색은 계속됐습니다. 대형 조명등이 하천을 밝히고 수십 명의 인력이 강변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윤성진 씨의 흔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째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각종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죽였다더라. 도박 빚이 있었다더라. 여자 문제가 있었다더라.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윤성진 씨는 도박도 하지 않았고 특별한 빚도 없었으며 가정도 원만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가장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그에게 일어난 걸까? 저는 매일 아침 강도천을 찾았습니다. 무언가 놓친 게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지갑은 발견됐지만 정작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물속에서 건져 올린 그 젖은 지갑이 유일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답이 필요했습니다. 성진아,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김미영 씨의 울음소리가 겨울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강도천은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처럼. 수사가 일주일을 넘기자 경찰은 자연스럽게 윤성진 씨 주변 인물들에 대한 조사를 강화했습니다. 실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인간관계입니다. 누구와 갈등이 있었는지, 누구에게 원한을 샀는지가 결정적 단서가 되곤 하죠. 저는 윤성진 씨가 운영하던 동구의 식료품점을 찾아갔습니다. 가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임시 휴업 안내문만 붙어 있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보니 윤성진 씨에 대한 평가는 한결같았습니다. 성실한 사람이에요. 물건 떼먹는 적도 없고 약속도 잘 지키고 좀 과묵한 편이긴 한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 상인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최근에 사업 파트너하고 좀 안 좋았던 것 같더라고요. 몇 번 큰 소리로 통화하는 거 봤어요. 사업 파트너요? 네, 성진이가 작년부터 누구랑 같이 도매 사업한다고 했거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랑 요즘 사이가 안 좋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저는 즉시 경찰에 이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경찰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한 남성이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습니다. 이름은 강민호, 43세. 윤성진 씨와 함께 식자재 도매 사업을 하던 파트너였습니다. 저는 수사과 복도에서 그를 봤습니다. 키가 크고 체격이 좋은 남성이었는데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그에게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강민호 씨 맞으시죠? 잠깐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기자시죠? 뭘 물어보시려고요? 윤성진 씨와의 관계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찰한테 다 얘기했어요. 우린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그것뿐이에요. 최근에 갈등이 있었다던데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한 거죠? 우린 그냥 평범한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에요. 사업하다 보면 다 있는 일 아닙니까? 어떤 의견 차이였습니까? 강민호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투자 문제였어요. 성진이가 새로운 거래처에 큰 돈을 투자하자고 했는데 저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죠. 그게 다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뭘 했다는 겁니까? 사건 당일 밤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어요. 아내하고 아이들이랑 함께.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하고는 빠르게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업 관계를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강민호 씨와 윤성진 씨는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강민호 씨가 초기 자본 2천만 원을 투자했고 윤성진 씨는 실무와 운영을 맡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업이 생각보다 잘 안 풀렸고 강민호 씨는 추가 투자를 요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윤성진 씨는 거절했고 오히려 자신이 더 큰 거래를 성사시켜 투자금을 회수하겠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사건 하루 전에 만났다던데요. 저는 도매시장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네, 여기서 봤어요. 저녁 7시쯤이었나? 둘이 사무실에서 꽤 오래 얘기하더라고요. 소리가 좀 크게 들렸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었습니까?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강민호 씨가 더 이상 못 기다린다는 말을 크게 했던 게 기억나요. 그러자 윤성진 씨가 다음 주면 해결된다고 했고요. 저는 이 정보를 정리해서 경찰에 전달했습니다. 경찰도 같은 증언들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강민호 씨는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번에는 조사 시간이 훨씬 길었습니다. 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강민호 씨가 나왔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경찰은 증거도 없으면서 계속 저를 의심해요. 그는 기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우린 싸웠지만 그건 일 때문이었어요. 성진이를 해칠 이유가 없어요. 왜 제가 그런 짓을 합니까? 하지만 경찰의 의심을 키운 것은 그의 알리바이였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밤 집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정확한 시간대를 입증할 증거가 없었습니다. 부인과 아이들이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가족 증언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한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강도천 남단 지역을 잘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 근처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거든요. 강민호 씨의 차량도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사건 당일 것은 이미 덮어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강민호 씨의 집 근처를 찾아가 봤습니다. 그는 성산구의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웃들에게 물어보니 평소에는 조용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최근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요. 담배를 많이 피우더라고요. 한 이웃이 말했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민호 씨는 용의선상에 올랐지만 그를 체포할 만한 물증은 없었습니다. 정황은 의심스러웠지만 정황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일주일 후 경찰은 강민호 씨의 통화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사건 당일 그는 오후 11시 47분에 누군가와 13분간 통화했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는 미확인 선불폰이었고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11시 47분이면 윤성진 씨가 사고 나기 26분 전이에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때 누구와 통화한 걸까요? 그리고 왜 선불폰을 썼을까요? 강민호 씨는 그 통화에 대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만 했습니다. 거래처와 통화한 것 같다고 했지만 정확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용의자는 있지만 증거가 없었고 의심은 커지지만 확신은 없었습니다. 강민호 씨 주변에는 기자들이 몰렸고 그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성진이가 빨리 돌아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11월 29일 아침, 저는 평소처럼 경찰서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브리핑이 예정보다 늦춰졌습니다. 기자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오전 10시 47분, 제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는 형사였습니다. 지금 바로 강도천 하리로 오세요.
서둘러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묻지도 않고 차를 몰았습니다. 강도천 하류는 사고 지점에서 약 3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평소에는 하천 정비원들이나 가끔 찾는 한적한 장소였죠. 현장에 도착하자 이미 경찰차 여러 대와 구급차, 그리고 감식반 차량이 와 있었습니다. 강변에는 파란 천막이 쳐져 있었고 경찰들이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형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천 정비 작업을 하던 직원이 오전 7시 30분경 발견했어요. 강변 갈대밭 사이에 걸려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윤성진 씨입니까? 아직 정확한 신원 확인은 안 됐지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천막 안쪽에서는 부검의와 감식 요원들이 조심스럽게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니, 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9일 동안 찾아 헤맸던 한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렌즈에 담는다는 게 견딜 수 없이 무거웠습니다. 오전 11시 김미영 씨가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걸어왔고 한 형사가 부축해야 했습니다. 제발 성진이가 아니라고 해주세요. 하지만 경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미영 씨는 천막 앞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DNA간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신은 윤성진 씨가 맞았습니다. 실종 9일 만에 그는 강도천 하류 갈대밭에서 발견됐습니다. 부검은 다음 날 진행됐습니다. 저는 부검의가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4시쯤 간단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사인은 익사로 추정됩니다. 부검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폐에서 물이 검출됐고 익사에 전형적인 소견이 관찰됩니다. 사망 시각은 실종 당일인 11월 20일 새벽으로 추정됩니다. 외상은 없었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경미한 타박상이 몇 군데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외상은 없습니다. 두개골 골절이나 내장 손상 같은 것도 없고요. 방어 흔적은요? 명확한 방어 흔적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브리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익사 외상 없음, 방어 흔적 없음.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그렇다면 스스로 물에 들어간 건가요?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부검의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익사하기 전에 의식이 있었는지 아니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에 빠진 건지는 현재로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동물 검사와 추가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현장으로 다시 갔습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강도천이 크게 휘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유속이 느린 편이고 갈대가 우거져 있어 떠내려오는 물체가 걸리기 쉬운 지형이었습니다. 만약 사고 지점에서 물에 빠졌다면 여기까지 떠내려올 수 있나요? 저는 하천 정비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가능하긴 합니다. 최근 비가 와서 수량이 좀 많았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어디서 물에 들어갔는지는 알 수 없어요. 사고 지점일 수도 있고 다른 곳일 수도 있고요. 경찰은 시신 발견 지점 주변을 정밀 수색했습니다. 혹시 윤성진 씨의 다른 소지품이나 단서가 있을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지난 9일간의 기록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고 지점의 반쯤 열린 차문, 어지럽게 섞인 발자국, 목격자가 들었다는 실랑이 소리, 물속에서 나온 지갑, 사라진 현금, 강민호와의 갈등, 그리고 마침내 발견된 시신. 모든 조각들이 있었지만 완전한 그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익사. 그것이 공식 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습니다. 어떻게 익사했는가? 왜 익사했는가? 누군가 그를 물에 빠뜨린 건가? 아니면 스스로 들어간 건가? 동물 검사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왔습니다. 수면제나 약물 반응은 없었습니다. 알코올 수치도 정상 범위였습니다. 그는 맑은 정신 상태였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된 겁니까? 김미영 씨가 경찰에게 물었습니다. 성진이가 맑은 정신으로 새벽에 차 사고를 낸 후 아무 이유 없이 강에 뛰어들었다는 겁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경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강민호 씨는 다시 한번 조사를 받았습니다. 시신 발견으로 사건은 살인사건 가능성으로 재분류됐고 수사는 더 강도 높게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익사면 타살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한 형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외상이 없고 약물도 없고 명확한 폭행 흔적도 없으면 설령 누군가 밀어 넣었다 해도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11월의 마지막 날, 저는 강도천을 마지막으로 찾았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강변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시신이 발견됐던 갈대밭에는 작은 국화 한 다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미영 씨가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어 그 풍경을 담았습니다. 어두워지는 하천,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그리고 그 사이로 흐르는 차가운 물. 윤성진 씨의 마지막 순간을 아는 건 오직 강도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강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흐를 뿐이었습니다. 9일간의 수색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한 수색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12월이 되었습니다. 윤성진 씨의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지만 누구도 명확한 위로의 말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사고사입니까? 타살입니까? 조문객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도 유족도 저도 확신을 갖지 못했습니다. 수사는 계속됐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강민호 씨에 대한 조사는 한 달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의 통화 기록, 금융 거래 내역, 동선, 차량, 심지어 집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결정적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2월 중순, 검찰은 최종 판단을 내렸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강민호 씨는 풀려났습니다. 법적으로 그는 결백했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불기소 처분 직후 강민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한 달 사이에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이제 믿어주시겠습니까? 그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성진이와 싸우긴 했지만 그를 해칠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업 문제로 의견이 달랐을 뿐이에요. 그날 밤 선불폰으로 받은 전화는 누구였습니까? 저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거래처 누군가였을 거예요. 여러 사람과 통화하니까 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의 눈빛은 피곤했지만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정말로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걸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영리하게 모든 흔적을 지운 걸지도 몰랐습니다.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강민호 씨는 며칠 후 창원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업도 정리하고 가족과 함께 다른 도시로 이사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미영 씨는 식료품점을 닫았습니다. 남편 없이 가게를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아이와 함께 친정으로 돌아갔고 천천히 일상을 회복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믿어요. 그녀가 마지막 통화에서 말했습니다. 성진이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나쁜 짓도 안 했고 누구를 원망할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2월 말 저는 사건 파일을 정리하며 모든 기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한 달 동안 쓴 기사들, 인터뷰 녹취록, 현장 사진들. 그 속에 답이 있을 것만 같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질문들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왜 윤성진 씨는 평소 가지 않던 강도천 남단길을 택했을까?
중앙동에서 1시간 30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사고 후 그와 실랑이를 벌인 사람은 누구였을까? 그는 어떻게 물에 빠지게 됐을까? 강민호 씨는 정말 무관한 걸까? 어느 것 하나 명확한 답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다시 강도천을 찾았습니다. 겨울강은 더욱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사고 지점 근처에는 작은 추모 리본이 묶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놓고 간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오래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하천의 물소리만이 고요를 깼습니다. 0시 13분. 윤성진 씨가 마지막 문자를 보낸 그 시각을 떠올렸습니다. 곧 도착해. 하지만 그는 결코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여정은 이 차가운 강에서 끝났습니다. 우리는 진실에 아주 가까이 다가갔던 걸까요? 아니면 애초부터 무언가 중요한 단서를 보지 못한 걸까요? 사건 현장의 발자국, 물속에서 나온 지갑, 의문이 선불폰 통화, 익사했지만 흔적이 없는 시신. 모든 조각이 있었지만 퍼즐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공식 기록에는 사고사 추정, 타살 가능성 배제 불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가장 애매한 결론이었습니다. 사고도 아니고 타살도 아니고 그 어디쯤에 있는 결론.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가끔 그 사건을 떠올립니다. 10년 넘게 기자 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건을 취재했지만 윤성진 씨 사건만큼 마음에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명확한 범인도, 명확한 동기도, 명확한 진실도 없는 사건. 그저 한 사람이 새벽 길에서 사라졌고 9일 후 강에서 발견됐다는 것만 확실할 뿐입니다. 저는 여전히 그날 새벽을 떠올립니다.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물에 젖은 그 시신. 텅 빈 하천 위로 흩날리던 차가운 바람. 반쯤 열린 운전석 문. 어지럽게 섞인 발자국들. 그리고 0시 13분의 마지막 전화를 끝으로 사라진 남자의 행적. 진실은 어디에 있을까요? 강도천 어딘가에 가라앉아 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침묵 속에 묻혀 있을까요? 이 사건은 지금도 기록 속에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파일 번호 2024-1120-1 강도천 남단 실종 사건. 언젠가 누군가 이 파일을 다시 열게 될까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 진실이 밝혀질까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신합니다. 윤성진 씨는 그날 밤 단순히 귀가하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 그는 무언가를 향해 가고 있었고 누군가를 만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그의 마지막이 됐습니다. 강도천은 오늘도 흐릅니다. 침묵 속에서 진실을 품은 채로. 그리고 저는 가끔 그곳을 지나며 생각합니다. 윤성진 씨, 당신은 그날 밤 정말 무엇을 보았던 건가요? 하지만 답은 오지 않습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만이 강변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사라진 귀가자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없는 질문으로 남았습니다.